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한 권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인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11장. 살짝 굽은 아버지의 등에서는 뭐라 설명하기 힘든 필사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시마코를 쫓아가 죽일 작정이라는 걸 확신했다. 침을 삼키려 했으나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혀의 끈끈한 감촉을 느끼며 골목을 빠져나와 아버지를 뒤쫓았다. 시마코는 우리가 쫓아오는 것도 모르는 채 역방향으로 걸어갔다. 전철이 이미 끊겼을 시각이니 택시를 탈 작정인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녀가 어디서 택시를 잡는지 익히 알 것이다. 아버지의 걸음이 빨라졌다. 나도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며 걷는 속도를 올렸다.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그녀를 죽일지 생각해봤다. 아무리 새벽이라도 역 앞에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느닷없이 시카를 치켜들고 달려들면 대소동이 벌어질 게 틀림없었다. 목격자가 있건 말건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를 작정일까? 물론 그녀를 찌른 뒤에는 도망치겠지만 도주용 차량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사히 도망치기는 힘들 것이다. 그녀만 죽일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일까? 걸으면서 나는 살인범의 자식이 된 자신을 상상해봤다.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섭기는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감 비슷한 것도 있었다. 살인범의 아들, 그 말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느껴졌다. 그런 힘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살인범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남들이 알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무시하기는커녕 모두가 두려워할 것이다. 저 녀석을 화나게 하지 마. 무서운 녀석이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야. 살인범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 그렇게 모두가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시마코가 걸음을 멈춘 곳은 역에서 몇십 미터 정도 떨어진 어느 건물 앞이었다. 그녀는 큰 길을 향해 서서 택시를 기다렸다. 아버지가 건물벽에 바짝 붙은 채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시마코는 도로를 향해 있어 아버지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심장이 격렬히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손에 땀이 흘렀다. 시마코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아버지는 일단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나는 옆에 있던 음료수 자판기에 몸을 숨겼다. 나와 아버지의 거리는 20미터 정도였다. 아버지가 웃옷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천천히 시마코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대로 그녀의 등을 힘차게 찌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내 상상과 달리 아버지는 시마코 뒤에 바싹 달라붙듯이 서 있기만 했다. 그때 하얀색 택시가 다가왔다. 그녀가 택시를 부르려고 손을 들어 올리다가 멈칫했다. 아버지가 그녀의 귀에 대고 뭔가 속삭인 듯했다. 택시가 그냥 지나쳐가고 나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손님이 호스티스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치근덕거리는 손님과 귀찮지만 단골 손님이라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하는 호스티스. 딱 그 짝이었다. 이윽고 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가만 보니 시마코의 등에 둘은 아버지의 손에 식칼이 쥐어 있었다. 떨어져서 보기에도 시마코의 몸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얼굴도 새파랗게 질려 있을 것이다. 아버지 역시 심상치 않은 표정일 것이 분명했다. 시마코는 앞만 보고 있었고 아버지도 주위를 살피거나 뒤를 돌아볼 여유는 없어 보였다. 두 사람이 앞에 있는 건물 모퉁이를 돌았다. 뒤쫓아가 보니 좁고 어두운 길이 나타났다. 가로등도 없고 네온 불빛도 비치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모퉁이에 멈춰 서서 얼굴만 내밀고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봤다. 두 사람이 다시 골목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빠른 걸음으로 뒤쫓아갔다. 골목에 가까이 갔을 때 그녀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서둘러 골목으로 다가가서 상황을 살폈다. 아버지가 내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서 있고 그 맞은편 땅바닥에 시마코가 주저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밀쳐 넘어뜨린 모양인지 원피스 자락이 흐트러져 있었다.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다. 등이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몰랐어요. 그 녀석이 제멋대로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녀석이란 아버지 머리를 내리쳤던 그녀의 애인일 것이다. 너, 그 녀석에 대해서 내게 얘기한 적 없잖아. 남자가 있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고함치고 나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호스티스잖아요. 애인이 있다는 말을 손님한테 할 수는 없어요. 넌 처음부터 날 속일 작정이었어. 그러자 시마코가 증오심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호스티스가 손님을 좀 속였기로서니 뭐가 그리 나쁜가요? 라고 항변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눈에서 스르르 힘이 빠졌다. 아버지가 식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남자랑 헤어지려고 발버둥 쳤어요. 더는 당신을 속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 녀석이 당신의 존재를 알면 무슨 짓을 할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늦고 말았지요. 당신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이니 믿어주세요. 그녀가 애원조로 말했다. 저런 인간한테 속으면 안 돼, 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죽여버려야 해. 우리가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진 게 다 저 여자 때문이잖아. 그걸 잊으면 안 돼. 아버지에게 내 마음속 외침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랐다. 그럼 왜 도망갔지? 아버지가 물었다. 무서웠어요. 당신이 화를 낼 것 같아서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볼 면목도 없었고요. 너무나 미안해서. 사실은 만나서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당신을 배신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시마코의 말에서는 진실의 부스러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아버지 귀에 어떻게 들릴까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얼굴이 보이지 않아 불안했다. 나는 말이지, 후유증 때문에 의사 노릇도 그만뒀어. 집도 내놓아야 했고, 친척들과도 연이 끊겼어. 이제 내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사과해봐야 소용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사과뿐이네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저도 그 녀석을 증오해요. 당신을 그런 지경에 빠뜨린 그 녀석을 마음 깊이 증오해요. 복수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지만 여자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분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시마코는 모든 책임을 교묘하게 애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더 나아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아직도 그 녀석을 만나나? 아버지의 말투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고 나는 초조해졌다. 아버지의 분노가 가라앉고 있었다. 그럴 리 있겠어요. 그 녀석이 교도소에서 나왔는지 어쨌는지도 나는 몰라요. 그 녀석에게 원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당신이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그 녀석 눈에 띄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훨씬 커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잘도 늘어놓는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모든 걸 그 남자 탓으로 돌리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한 듯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표정은 볼 수 없지만 좀 전에 비해등이 작아진 것처럼 보였다. 그런 아버지를 올려보던 시마코의 표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유를 되찾은 듯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말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리 없죠. 당신, 나를 죽일 작정이었죠. 그래서 칼까지 준비해 온 거 아니에요? 그걸로 나를 찌르면 분이 풀리겠어요? 아버지는 식칼을 쥐고 있는 당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 손에는 한밤중에 아들의 조각칼과 세트인 숫돌에 나를 갈아둔 식칼이 들려 있었다. 그걸로 분이 풀린다면. 시마코는 가슴을 젖히고 심호흡을 했다. 찌르세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하다못해 분풀이라도 하세요. 그녀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동요하는 게 분명했다. 자신이 썼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시마코가 대든다면 그걸로 분노를 증폭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왼손이 힘없이 늘어졌다. 쥐고 있던 식칼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당신을 찌르고 싶은 건 아니야. 아버지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찌르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시마코가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일생일대의 연극이 무사히 끝난 데 대한 안도의 한숨일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아버지가 알아챘을 리 없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서며 원피스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냈다. 나 멀리 떠날 거예요. 시마코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휙 들었다. 떠난다고, 래? 왜냐면... 그녀가 핸드백을 움켜잡았다. 당신을 볼 면목이 없으니까요. 내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쾌할 거 아니에요. 당장 내일이라도 사라지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를 스쳐 지나 내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내밀었던 고개를 급히 움츠렸다. 잠깐 기다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을 내내 찾았어.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진심을 알고 싶었어. 이제 알지 않았나요? 더 알고 싶은 게 남았어요.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었다. 시마코의 의기양양한 얼굴이 눈에 선했다. 다음 순간 믿기지 않는 말이 들려왔다. 시마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돌아와줘, 제발. 나는 살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시마코의 등이 보였다. 그녀의 맞은편에 아버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뭘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당신을 큰 곤경에 빠뜨린 여자란 말이에요. 아니야, 생각해보니 당신에게 원한을 품은 건 당치 않은 일이었어. 나는 그저 당신과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야. 제발 부탁이야, 시마코. 하지만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가 두 손으로 땅을 짚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여자를 죽이려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아버지에게 환멸이 느껴졌다. 아니, 아버지의 살이가 겨우 그 정도였다는 사실에 실망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살인은 역시 무리였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2시간쯤 후에 돌아왔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맥주를 마시며 때때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황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날로부터 열흘쯤 후에 여름 방학이 끝났다. 무엇 하나 좋은 일이 없었던 여름이었다. 애질이 요코에게 실현당했고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목격했다. 오랜만에 만난 같은 반 녀석들은 검게 탄 나를 보고 놀랐지만 내겐 그 검게 탄 흔적도 고통스러운 추억의 증거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자주 외출했다. 다만 그 목적이 그 전과 전혀 다르다는 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들떠 있었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다. 물론 시카를 가지고 나가는 일은 없었다. 시마코에게 감쪽같이 넘어간 아버지는 그녀가 일하는 술집의 단골이 된 것 같았다. 아버지가 들고 있는 성냥을 보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다기보다 어이가 없었다. 시마코와 관계를 회복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기쁨에 취해 있었다. 휴일에도 그녀를 만나는 눈치였다. 나는 수년 전 그들과 함께 긴자에 갔을 때를 떠올렸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버지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로부터 2달이 흐른 어느 토요일, 나는 혼자서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 점심으로 먹으면서 조간신문을 읽었다. 나는 사회면 기사를 좋아했다. 특히 살인사건에 관한 기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집중해서 읽었다. 그날 사회면에는 살인사건에 관한 기사는 없었고 대신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투신자살 사건이 실려 있었다. 나는 그 기사를 비스듬히 내려다보며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신문을 움켜쥐었다. 식욕이 순식간에 달아났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에지리 요코가 다니던 고등학교였다. 그리고 투신자살한 학생은 바로 에지리 요코였다. 사건은 방과 후에 일어났다. 클럽 활동이 있던 오후 6시 반까지는 평소 그대로였다. 오후 7시가 가까워지자 학생 대부분이 하교하고 남은 학생은 몇 명뿐이었다. 그 몇 명이 우연히 사건을 목격했다. 4층짜리 건물의 4층 창문에서 누군가 뛰어내린 것이다. 떨어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사체는 두개골이 깨어지고 얼굴도 심하게 손상되어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사체에서 발견된 학생 수첩으로 1학년생인 에지리 요코임이 판명되었다. 유서 같은 것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기사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명랑한 성격이 최대의 매력이던 요코에게 죽고 싶을 만치 심각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나는 큰 슬픔에 빠졌다. 시련은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럼에도 에지리 요코와 보낸 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수업 중에도
또 혼자 있을 때도 끊임없이 그녀에 관한 기억을 끄집어내 머릿속에서 재생했다. 그녀의 미소 띤 얼굴은 언제나 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구라모치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 녀석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행복한 추억 가운데 유일한 상처가 그의 등장이었다. 그녀가 죽은 지 2주일이 흘렀을 무렵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때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다. 여보세요. 다지마 씨 댁인가요? 연륜이 느껴지는 여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혹시 다지마 가지유키라는 학생 있나요? 제가 가지유키인데요. 그러자 상대 여자가 아 하고 탄식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저는 애질이라고 합니다. 애질이 요코의 엄마예요. 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너무나 뜻밖이었다. 우리 요코를 알지요? 네, 알아요.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니, 그것보다. 상대가 잠시 머뭇거렸다. 선뜻 말하기가 곤란한 듯했다. 나는 그녀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자살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네, 역시. 그러고서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나는 마음이 불안해졌다. 요코 일로 할 얘기가 있는데요. 주저주저하는 말투였다. 고민 끝에 전화했으리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네, 무슨 얘기신데요? 그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요. 아, 네. 나는 만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 집 주소를 듣고 난 그녀는 지금 바로 가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시각이 오후 6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약 40분 후에 그녀가 나타났다. 눈초리가 조금 처진 것만 빼면 둥근 얼굴과 커다란 눈망울이 요코와 닮은 꼴이었다. 아버지는 귀가 전이었다. 아버지가 이 시각에 집에 없다는 건 밖에서 시마코와 식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요코 어머니에게 관리실의 허름한 소파에 앉으라고 권한 뒤 나는 관리인용 책상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다지마 군에 관한 얘기는 딸한테 들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우리 요코가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더군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코 어머니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말했다. 우리 요코와 사귀었나요? 그건 연인이었냐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요. 그녀가 눈을 치켜뜨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요코 어머니는 눈앞에 있는 젊은이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애쓰는 눈치였다. 꾹 다문 입술과 날카로운 시선이 그런 사실을 말해줬다. 지난 여름 그 아이가 누군가와 사귄 것은 확실해요. 그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는 여학생밖에 없으니 그런 상대가 생겼다면 아르바이트하는 곳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연인이라는 의식은 없더라도 그러니까 도를 조금 벗어난 일이 없었나요? 여름이란 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람을 개방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한 그녀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말을 너무 많이 한 것을 후회하는 듯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나는 구라모치의 이름을 밝힐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을 접었다. 요코가 자살한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요코 어머니는 요코가 자살한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요코와 얘기를 나눈 것도 매점에 있을 때뿐이었고 밖에서 차 한 잔 같이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요코 어머니는 한동안 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믿어도 되겠죠? 라고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구라모치 오사무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집 근처 공원으로 불러냈다. 오랜만이야. 여름에 만나고 처음이지? 잘 지냈냐? 잠시 후 나타난 그는 산뜻하다고도 할 수 있는 미소를 지으며 내 옆에 와서 앉았다. 뭐야, 급한 일이라는 게? 요코가 자살한 거 알지?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가 생각을 더듬기라도 하듯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요코라니, 그게 누구지? 그 질문에 나도 모르게 눈을 부릅뜨고 말았다.
애질이 요코 말이야. 나랑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아. 구라모치는 입을 크게 벌리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맞아, 그런 애가 있었지. 아니, 그 애가 자살했어? 언제? 2주쯤 전에. 그래? 까맣게 몰랐네. 내가 신문을 자주 보지 않아서 말이지. 나는 구라모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만약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면 몹시 놀랐어야 마땅하다. 두 사람은 연인이었지 않은가. 요코와는 그날 이후 안 만났어? 그날, 이라니, 언제? 우리 셋이 카페에 갔던 날 말이야. 아하, 그날. 응, 그 후로는 만난 적이 없는데. 나는 하마터면 주먹을 날릴 뻔했다. 그러지 않은 이유는 따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코, 임신이었던 것 같아. 닦아놓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라모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사소한 표정의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면서. 순간 구라모치의 얼굴에 낭패의 빛이 스치는 걸 나는 보았다. 그래? 그래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마 그 일로 괴로워서 자살한 모양이야. 그런데 애 아빠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대. 그거 엄청난 사건이네. 그리고 구라모치가 새삼 나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다지마 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요코가 다니던 학교에 내가 아는 애가 있어. 학교 안에 소문이 쫙 퍼졌나 보던데. 그래? 소문이 났단 말이지. 구라모치가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분명 동요하고 있었다. 요코가 임신했다는 건 내 추측에 불과했다. 하지만 구라모치의 반응을 보고 그 추측이 적중했음을 알았다. 동시에 그가 요코 배 속에 있던 아이의 아빠임을 확신했다. 다지마, 미안하지만 나 볼 일이 있어. 다른 용건 없으면 이만 갈게. 그가 갑자기 벤치에서 일어섰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했다. 구라모치는 빠른 걸음으로 공원을 빠져나갔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눈치챘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도망친 것이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에게 주먹을 날리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좀 더 큰 벌을 줘야 한다. 나는 아버지처럼 한심한 남자가 아니다. 결코 분노의 불꽃을 스스로 꺼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 것이다.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한 권, 11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살인이라는 무거운 주제,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긴장감.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